낡은 금강경을 펼치면 본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각 장 앞에 붙은 네 글자 제목들이죠. 법회인유분, 선영이청분, 대승정종분, 총 32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네 글자 제목들은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문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후에 붙인 목차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더 신기한 건 이 삼비분 구획이 없었다면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점입니다. 읽는 방식이 바뀌면 이해가 바뀝니다. 오늘은 이 혁신적인 편집을 만든 인물, 그리고 누가, 왜, 어떻게 금강경을 32개로 나누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6세기 초 남조 양나라의 수도 건강, 현재의 난징입니다. 501년 양나라 무제에 셋째 아들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소통, 훗날 소명태자라 불리게 될 인물이죠. 양나라는 당시 중국 남쪽을 다스리던 불교 왕조였습니다. 무제는 스스로를 황제보살이라 칭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고 궁궐 곳곳에는 경전과 불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명태자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5세에 이미 논어와 효경을 읽었고 10세에는 황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문학과 경전 편찬이었죠. 특히 그는 기존의 불경들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읽기 어렵다는 점을 일찍부터 고민했습니다. 소명태자가 살던 시대의 금강경은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역본이 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글 덩어리였습니다. 장 구분도 소제목도 없었죠. 마치 현대 소설에서 문단 나누기도 목차도 없이 수백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독자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특정 부분을 다시 찾아 읽으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명태자는 여기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심오해도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는 편집자의 시선으로 금강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소명태자는 금강경 전체를 꼼꼼히 읽어가며 내용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되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했죠. 그 결과 그는 전체를 32개의 의미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회회의 시작 장면, 두 번째는 수보리의 첫 질문, 세 번째는 대승의 핵심 가르침. 이런 식으로 각각이 완결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불교에서 32는 부처님의 삼비이상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였죠.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소명태자는 이 구조적 완성도에서 어떤 신비로운 질서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구획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분이 무엇을 다루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목이 필요했죠. 소명태자는 여기서 또 하나의 혁신을 보여줍니다. 각 구획마다 정확히 4글자로 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법회인유분, 법회의 인연과 유래를 다룬 부분, 선영이청분, 선현수보리이 일어나서 청하는 부분, 이 4글자 제목들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었습니다. 각 구획의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배치된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더구나 4글자라는 형식은 중국 문학 전통에서 간결함과 함축의 미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죠. 소명태자는 불경 해석자이자 동시에 뛰어난 문학가였던 것입니다. 소명태자의 32분 구획은 단순한 편집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만의 불교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는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인 공의 사상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각 구획이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특히 그가 붙인 제목들을 보면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분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청부는 질문을 시작하는 기능, 정종부는 핵심 가르침을 제시하는 기능, 유통부는 가르침을 유통시키는 기능 등등 말이죠. 이는 경전을 하나의 완성된 문학 작품으로 동시에 수행을 위한 실용적 텍스트로 동시에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소명태자는 독자의 이해를 도우면서도 경전의 본래 의도를 보존하는 절묘한 균형을 찾아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명태자는 자신의 작업을 충분히 완성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531년 그는 겨우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태자로서 정치적 부담과 학자로서의 연구 사이에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붙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금강경 32분 9호획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죠.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금강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명태자가 만든 이 구조를 따라 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도 이 32분 9획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한 젊은 황태자의 편집 실험이 15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구획이 금강경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증거겠죠. 오늘날 우리가 서점에서 만나는 금강경들은 여전히 소명태자의 32분 9획을 따릅니다. 법회의 인유분부터 응화비진분까지 1500년 전 그 젊은 황태자가 설계한 구조 그대로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 베스트셀러 책들도 10년 후에는 잊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의 편집 아이디어가 10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더욱 흥미로운 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도 이 구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금강경을 검색해보면 여전히 제1분 법회인유분, 제2분 선형이청분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금강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소명태자가 만든 목차가 오늘날의 하이퍼링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의 아이디어는 현대의 UX 디자인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소명태자의 32분 구획이 없었다면 금강경은 어떻게 읽혔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하는 하나의 긴 텍스트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편집 덕분에 금강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게 되었죠. 전체를 통독할 수도 있고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몇 개 분만 골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한 달 넘게 나누어 읽을 수도 있고요. 이는 경전을 읽는 방식 자체를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획들은 후대 주석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분별로 주석을 달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하기도 쉬워졌죠. 한마디로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읽기 어려운 고전에서 구조가 명확한 텍스트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중화가 아닐까요? 내용을 바꾸지 않고도 접근성을 높인 편집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금강경은 선입 2개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이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501년에서 531년까지 살았던 한 천재 황태자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소명태자는 단순히 긴 글을 토막낸 게 아니라 금강경의 내재적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죠. 그의 삼리이분 구획과 사자 제목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이 편집 혁신은 15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요? 육신은 사라져도 사람들을 도운 그 마음과 지혜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 말입니다. 다음에 금강경을 펼쳐보실 때 각 장 앞에 4글자 제목들을 보며 잠시 그 젊은 편집자를 떠올려 보세요. 1000년을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